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이렇게 12월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늘 해오던 할러데이 행사를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인지 올해는 더 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내년 불경기를 앞두고 있는 현실이어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은 왠지 조심스럽고 우려도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발 내년 모든 것들이 덜 힘들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만 앞섭니다. 한 세대가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들다는 전쟁보다 우리가 거의 3년이 되도록 겪고 있는 팬데믹은 어디다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시민들의 불만, 필수적인 존재, 밀레니얼 세대들의 불운, remote jobs, 그리고 soccer fan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다는 것 아주 드문 일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이미지가 그때 당시 천안문 광장에서 그 탱크 앞을 막은 한 젊은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에 중국 전역에서 상당수 시거리와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중국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하나의 케이스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Zero COVID Policy인데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 공산당 리더들에게 대한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인구 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샹하이 주민들은 지난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팬데믹 락다운 중단을 외치고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또 우이그르족들이 사는 신장 있죠. 신장을 풀어라. 그리고 중국 전체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 강도가 상당히 높으면서 더하고 분노가 느껴지면서 중국 리더 시진핑과 공산당은 사임하라는 구호를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이런 시위에 가담한 상하이의 주민 29살의 첸 씨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장의 락다운을 없애라고 외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어서 시진핑 스텝다운으로 번졌고 그리고 공산당 전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외쳐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시위는 베이징 대학과 또 시안, 난징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위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장 지역의 그 수도인 우룸키에서 이번에 일어난 화재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1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중에 3명은 어린이를 포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신장에 진행 중인 락다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구조대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칠 대로 지친 중국 시민들은 이 모든 이유가 락다운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코비드 락다운의 이유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러자 이런 얘기를 듣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를 달구었죠. 현재 중국 안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컨트롤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단연코 우룸키, 신장 지역입니다. 이곳의 시위대 모습은 중국 국기를 휘날리면서 락다운을 모두 해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대 모습을 찍어서 사진가들이 찍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많은 시위대가 정부의 강경한 검열에 저항하는 심볼로 백지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해서 꽃과 촛불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종이에는 10이란 숫자가 중국어와 우이그르 언어로 써져 있었는데 이것은 10명의 희생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백지를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백지를 들고 있는 의미는요. 아무리 중국 정부가 검열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백지는 지울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시위는 중국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는 일인데요. 이럴 때마다 중국 정부는 신속히 나타나 차단하곤 했었죠. 앞에 말씀드린 지난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이런 데서 시위에는 정부는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난징의 통신대학에서는 제로 코비드 포스트를 비웃으면서요. 많은 시위대가 이것을 찢어버렸고 한 학생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시작하자 이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뭉치면서 백지 시위를 동참했습니다. 일부는 화재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땅에 화환을 놓고 고이 잠드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중국 국가를 불렀고 중국인들이 영원할 것을 외쳤습니다. 21살의 한 사진과 재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늘 혼자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시위를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서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권한을 주장하고 정부의 실수를 비난하고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데 절대 위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을 스프링과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매일같이 이런 스프링을 밟아서 누를 수는 있어도 곧 이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베이징의 칭화 유니버시티의 모습도 수많은 학생들이 백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치는 소리들은 민주주의를 외쳤고요. 표현의 자유 등을 외쳤습니다. 한 여학생은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인 전체 우리에게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만약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나는 칭화 유니버시티 재학생으로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시안의 한 예술대학에서도 신장에서 화재 사망자들을 기리면서 모든 셀폰의 불빛을 켜고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4개 도시와 상당수 지역에서도 같은 종류의 시위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대학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의 중국 일반 시민들도 동참했는데요. 제로 코비드 정책에 참는데도 한계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의 3년을 꼬박 이렇게 생활했다고 분노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집에 갇혀 있거나 집단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속되는 반복되는 테스팅에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모두 감시되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신장 지역 우름키의 화재는 집단 격리 수용소로 옮겨지던 버스 사고로 27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뒤 얼마 있다가 일어나서 더 많은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샹하이 전체를 락다운시키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중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코비드의 전염을 가장 신속하게 차단하면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을 즉각 격리시키는 방법만이 광범위한 전염과 중증 사망을 줄인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런 정책은 현재 의료 시스템을 거의 마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로 14억 명 인구의 중국이 이런 자연 면역력에 있어서는 최악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 내에서 개발한 백신의 효율성은 한층 낮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장 화재로 이번에 폭발한 이유는 앞에 말한 버스 사고도 있지만 바이러스 케이스가 생기기만 하면 곧장 락다운에 격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만 중국 안에 새로 나온 케이스가 39,7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방침의 변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길거리 시위는 절대 흔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 안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라티노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라티노 가정을 끈끈하게 묶어놓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grandparents입니다. 이들 가정을 단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번 팬데믹의 사망 숫자가 엄청나면서 수많은 라티노 가정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은 라티노 가정에 이 라티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인종 그룹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은퇴 시기가 더 늦으면서 가정에 그만큼 추가의 인컴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이들은 각 가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차일드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카풀링, 쿠킹 등 가족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주면서 이런 라티노 가정의 불필요한 경비나 지출을 줄여주고 나머지 남은 가족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CDC가 내놓은 수치를 보면 이번 팬데믹 동안에 55세 이상 라티노들의 사망 숫자는 백인이나 흑인, 아시안에 비교해서 몇 배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라티노 커뮤니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많은 엉클이라든지 앤트 등 나이 드신 친척분들의 사망이 높아가지고 이들은 각 가정에 중요한 일을 하던 멤버들이 다 사라진 격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커뮤니티 차원의 그 여파가 크고 점점 더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문화이든지 나이 드신 가족 친지의 사망은 모두 부정적인 여파를 주지만 특히 라티노에게는 이런 사망이 몇 배 더 큰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것으로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도미노 여파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라티노 블루 칼라 워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비영리 단체 디렉터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낮아진 인컴 외에도 여러 각도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라티노 가정에서 이런 grandparents를 일찍 잃는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 멤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차일드 케어 할 사람을 또 찾아야 되고 직장 가는데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라티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움직임에 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뉴욕시의 퀸스에 사는 토바이아스 노보아 씨는 은퇴한 택시 운전수 출신입니다. 이번은 에콰도르에서 이민 온 이민자로서 팬데믹이 선언될 당시 2020년 3월에 4세대가 7명이 한 집에 사는 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82살의 토바에 씨는 코비드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사망하기 전에 그는 매일같이 운전, 쿠킹, 아이들 챙기고 부인을 도우면서 몇 사람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1살의 조카 손녀는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정말 활동적인 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토바야 씨는 집안 전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장기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끔찍이 돌보아왔고요. 부인에게 인슐린 주사를 매일 놓던 사람이었고 또 9살과 7살 2명의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을 전담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기상해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 픽업은 물론이고요. 방과 후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해가 떠올라서 질 때까지 아이들과 늘 붙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바이 씨의 사망은 슬픔은 물론이고요. 가정 전체에 큰 구멍이 뚫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인을 돌보는 임무는 조카 손녀의 엄마인 제네 씨가 맡아야만 합니다. 또 손자 중 한 명은 좀 일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고 온 가정에 따뜻함과 사랑을 가져다 준 분인데 코비드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고 웁니다.
이렇게 인컴이 낮은 저인컴 패밀리에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똘똘 뭉친 수많은 라티노 가정 구성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잃는다는 것 특히 치명적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위협하는 최고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비드 사망자 숫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중에 라티노 사망자 숫자는 인구 비율보다 한층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라티노들은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고요.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라티노들은 나이가 더 먹어서도 일하는 확률이 높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55세 이상 되는 라티노들 중에 42%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타인종의 경우 55세 이상 중 일하는 비율은 38%라 비교가 되죠. 그래서 라티노 시니어들은 많은 경우 한 집안에 다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확률이 높으면서 바이러스의 노출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인구조사 센서스 결과를 보면 라티노 어린이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사는 비율이 15%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종 어린이들의 12%보다 높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주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집안에 가져오는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 라티노 가정의 건강보험은 갖고 있는 적절한 비율도 더 낮은 것도 한 요소입니다. 이번 팬데믹은 그동안 존재하던 커뮤니티 차원의 건강을 둘러싼 현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요, 라티노 가정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나 일련 인컴 레벨에서는 뒤처지지만 건강과 장수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오던 것이 팬데믹 동안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65세 이상 라티노들은 사망률이 백인보다 28.7%가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첫 번째 해 그 차이는 10.5%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45세 이상 사망률은 백인보다 23%가 낮던 것이 팬데믹 동안 그 차이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필수 업종에 종사하던 65세의 레이날도 로살레스는 부인 마리아와 장수한 아들 2명과 살았습니다. 레이날도는 집안의 인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2021년 1월 코비드 양성이 나왔고 너무나 아파서 화장실도 기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이제는 부인 마리아가 아이들 주말에 돌봐주고 남편의 인컴 없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티노 가정의 가장 끈끈한 비밀의 존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망하면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가정 전체가 뒤흔들리는 이런 가정이 아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밀레니얼 세대들, 참 이들은 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생론, Student Loan Forgiveness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수많은 밀레니얼 세대들 조심스럽게 희망적이었습니다. 이 중에 펠 그랜트를 받았던 트래비스 라포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내놓은 계획에 의하면 $20,000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다 지난 4년 동안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조금씩 저축해 놓은 돈까지 합치면 이제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나 독립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세대에게도 워싱턴 리더들이 이제 드디어 신경을 써준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다소나마 이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망도 잠시, 탕감 플랜은 당분간 정지 상태입니다. 이것을 두고 수많은 법적 걸림돌들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31살의 트래비스는 너무나 기대했고 흥분했었는데 결국 우리 세대는 이렇게 늘 불운만 겹쳐 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조심스럽게 기대했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은 1981년생부터 1996년 사이 태어난 세대들로 이제 나이가 26살에서 41살 사이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뒷걸음질 같은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글로벌 위기를 2번이나 거친 세대들입니다. 2008년에 Great Recession을 겪었고요. 이번 팬데믹까지 2번을 겪는 것인데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일어날 만한 어려움을 2번이나 겪은 것이죠. 이러는 동안 이들이 짊어지게 된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 모든 것이 힘들게 변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 어느 세대에 비교해도 집을 마련하는 것도 늦고요. 결혼 시기도 더 늦어지고 그러니 자녀를 갖는 데 있어서도 한층 더 주저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한층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자산은 적은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대학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로 부모 세대들보다 교육 수준은 더 높은 반면 이렇게 해서 얻은 교육 과정에 이들이 짊어지게 된 스튜던트 론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스튜던트 론, 학생 론이 탕감될 수 있다는 유혹적인 것이 눈앞에서 앓은 것이죠. 그러다 이런 희망도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까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 대학 졸업자들이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인컴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활비,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현재 엄청나게 뛰어오른 주택 가격에 생활비는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도저히 감당이 어렵고요. 학생 론 페이먼트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더 기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주로 부모님들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은 나도 대학 다닐 때 이 사용했던 학생 론 이제는 다 갚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 지난 3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을 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힘이 다 빠진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모든 것을 제대로 마쳤고 이루었고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러는 과정에 그 전 세대들에 비교해 몇 배 더 무거운 빚을 짊어지게 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기성세대들과 대화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생론 탕감에 대해서 처음 발표할 때 빚더미에 허덕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느다란 희망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도 그동안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대했다 실망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사례들 중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모두 결과는 회의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주거 상황을 하나 예로 본다면 팬데믹이 선언되고 연방 론 페이먼트가 잠시 중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럴 때 밀레니얼 세대들 중 상당수는 잠시 숨을 쉬면서 주택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모기지 이자율이 기록적으로 최저 수준이었죠.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의 기회를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 론 페이먼트가 잠시 중단되면서 매달 얼마씩 저축해 가면서 만약 빚이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꿈을 꿀 수도 있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학생 론이 탕감만 된다면 정말 허리를 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다 모기지 이자율이 크게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신기록을 세우면서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의 문은 닫혀버린 것이죠.
밀레니얼 세대들은 남는 시간, 여가 시간에도 운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모든 것에 얻어맞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41살의 제넷 애덤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50,000 론을 다 갚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재정적인 파이낸셜 픽처가 모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는 정책의 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좋은 직업과 커리어를 바라보면서 대학을 나왔지만 그러는 과정에 갖게 된 빚더미는 집을 사는데도 저축하는데도 투자를 시작하는데도 모두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들과 같은 나이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자산보다 이들은 한층 적게 갖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조만간 나이가 든 그들의 거대한 부모 세대들을 돌봐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마치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무관한 세대 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달라고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변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격으로 일하는 이런 리모트 직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리모트 잡의 여전히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로리 블랙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21개가 넘는 직장에 애플리케이션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모두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리모트 잡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리모트 포지션은 이제 공급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데서 리젝션이 흔히 받는 결과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인 로리 씨는 레주메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이제는 기운이 빠져간다고 말합니다. 펜실베니아주 요크 근방에 거주하는 여성인데요.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직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숫자는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3년에 접어드는 팬데믹 상황에 직장에서 흔히 보는 모습을 크게 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종업원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크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시장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에 종업원들을 직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종업원들과 고용주가 원하는 것이 상반되면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도 이제는 어느 정도 멈췄고요. 또 새로운 직업에 사인할 때 받는 보너스도 줄어들고 점점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주는 회사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리모트 잡을 두고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재 링크드인에 제출된 직업 애플리케이션 중에 50%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링크드인의 대표는 아마도 가장 매치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미스매치는 기술적인 면에서 찾는 적절한 사람이 매치가 불가능할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원격으로 일을 원하는 사람과 이것을 제공하는 직장의 숫자의 미스매치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포지션을 두고는 한 명의 애플리컨트가 한 명당 2개 자리가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런 리모트 포지션을 두고는 정반대입니다. 한 자리를 두고 2명이 지원하는 셈이죠.
이런 것을 보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포지션과 원격 포지션은 무려 4배가 차이 나는 셈이죠. 또 다른 직장 사이트는 인디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직업 포지션은 최근 들어 아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이트 몬스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업 시장에서 리모트 워크 숫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렴 연준위의 이자율 상승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역사적 최저인 3.7%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내년 실업률이 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숫자로 말하면 추가로 10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요새 직업을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직업을 찾는데 작년에 비해서 평균 22%가 더 많은 곳에 애플리케이션을 낸다고 합니다. 물론 리모트 직업 숫자는 산업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교육이나 관광, 스포츠, 농업 분야에서는 원격 직업 포지션은 크게 줄어들었고요.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서 이렇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업, 경제 분야, 보험 분야는 덜하기는 하지만 같은 레벨을 유지하는 정도이지 더 이상 증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편으로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직장에 출근해 일하는 직원 숫자를 팬데믹 이전으로 기대한다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사실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팬데믹은 직장 내 모습을 크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 직장인들이 집에서 일을 하기 변했죠. 그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일해본 적이 처음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이 아주 많은 플렉서빌리티를 가져다 주는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과 집에서 생활에 밸런스를 맞추는데 큰 도움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작년에 직장인 중 18%는 집에서 일했고요. 이것은 2,800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팬데믹 이전은 6%,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직업 마켓에서 뒷전으로 밀리던 것이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장애자 등 일반 직업 잡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옵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앞에 말한 로리 씨도 7년 전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시스턴트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 엔지니어인 의붓 아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가족 건강을 돌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뉴스에 보면 사실 이런저런 직업이 많이 널려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직업을 찾아 나서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로리 씨는 말합니다. 최근 들어 그동안 원격으로 근무한 숫자가 가장 높았던 기술 분야, 금융계, 세일즈 산업계도 이제는 직장에 복귀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모든 직원들 오피스에 나올 것을 오더하기도 했죠. 많은 대형 회사들은 비록 회사 성과는 그동안 어느 정도 유지해 왔지만 직장 내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등 완성하는 등 직장 내 이런 컬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방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교해서 아무래도 임금이 작은 저임금 직업은 애초부터 원격 근무는 불가능했죠. 그러니 현재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격 자리를 찾는다면 그만큼 몇 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원격 리모트 잡이 점점 더 잡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많은 스포츠 팬들 중에 그 중에서도 정말 광팬들이 있습니다. 원래 팬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중에 fanatics의 줄임말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광팬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름이 베르타 알리시아 구즈맨이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멕시코의 구아달라하라에서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월드컵을 직접 가서 구경한 것이 7번이고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8번째입니다. 정말 광팬이죠. 물론 이러는 동안 돈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제일 응원하는 팀은 멕시코의 광팬입니다. 이러는 과정에 2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나라, 또 친구들과 많이 사귀었습니다. 한국, 독일, 남아공화국, 러시아, 브라질을 다 다니면서 황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 있는 카타르는 물론 처음 가보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이 티켓 가격에 호텔, 비행기 다 합쳐서 $8,000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녀를 막지 못합니다. 물론 카타르 월드컵의 멕시코의 3경기는 VIP 티켓을 구입했고요. 도하에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미국 대 이란, 스페인 대 코스타리카, 브라질 대 캐머룬 티켓도 구입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여러 개의 월드컵을 보러 갈 수 있는데 있었던 그 비결은 절대적으로 흥미로운 축구 경기가 우선순위 1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여행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최근에 월드컵 가기 전에 모로코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 모로코 방문은 지금까지 그녀가 방문한 90번째 나라였습니다. 여행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슈퍼마켓 산업계 세일과 마케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오피스 안에 들어가면 월드컵 기념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10년 남아공화국에서 가져온 메모라빌리아도 있고요. 또 2002년 한국 월드컵에서 가져온 조그만 타올, 또 2018년 러시아에서 가져온 브레이슬릿도 걸려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축구의 광팬이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그때 당시 멕시코의 구아달라하라에 살 때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멕시코의 축구 클럽 치바스가 그녀가 따르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축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이 월드컵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LA로 이민 와서 정착했는데 1994년에 바로 월드컵이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승전은 브라질 대 이태리 경기가 바로 이곳의 로즈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월드컵 오르가나이징 커미티의 자원봉사자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공짜 티켓을 받게 되고 몇 경기를 보면서 결승전도 감격스럽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를 이런 면에서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드컵 당시 알게 된 20명의 친구들과 이어지는 4년 뒤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모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4년 뒤에 그곳을 가고 보니까 본인 외에 오직 2사람만 그녀와 재회한 것입니다. 그녀는 1998년하고 2002년 한국 월드컵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단 1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월드컵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이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전 남편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이냐 축구냐를 두고는 고민거리도 아닌 축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동안 다녀온 모든 월드컵 중 가장 저렴하게 먹힌 것은 2010년 남아공화국이었고요. 그때 당시 약 $4,000를 토탈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드컵을 직접 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충고가 있는데요. 그녀가 7번, 이번에 8번째 월드컵을 방문 중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월드컵이 끝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월드컵에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당장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공식 FIFA 웹사이트에 등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나중에 돈도 아주 비싸게 많이 들고 절대 머리 아픈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물론 그녀는 멕시코를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좋아하는 팀은 브라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좋아하는 팀이 승리하면 좋겠지만 월드컵이 그녀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흥분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아름답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만난 수많은 친구들과의 갖는 파티, 시간, 또 티셔츠 교환, 수많은 사진들, 또 지구 완전히 반대쪽에 사는 다른 문화에서 사는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월드컵은 2026년 북미 월드컵인데요.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가 합동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축구를 위해서 이혼도 기꺼이 한 여성이야말로 광팬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이 정도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것도 정말 멋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 인생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에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 지구 반대쪽의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값진 것입니다. 4년마다 벌어지는 월드컵은 올림픽보다 게임을 지켜보는 숫자가 더 높을 정도로 전 세계 최고 이벤트임에 틀림없습니다. TV를 통해 우리 팀 응원에 매번 집중해 왔지만 한번 각도를 바꾸어 4년 뒤에는 월드컵을 직접 가서 경험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